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유기농 기능사 강의를 할 김규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나 지면 광고를 보면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 과연 유기농이 무엇이냐? 그래서 유기농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도록 합시다. 유기농. 예전에 관행농업은 그런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생산하는 농업을 관행농업이라고 했고, 이 유기농업은 세계적으로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는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합성비료, 화학적 농약, 그다음에 제초제, 그다음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장 촉진제, 호르몬제, 가축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증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화학비료, 합성농약, 제초제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비료, 그다음에 합성농약, 그다음에 제초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냥 농산물을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화학비료나 합성농약, 이 제초제는 이 식물이, 작물이 100%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분이 있겠죠. 남는 분이 어떻게 되겠냐? 토양으로 흘려들어서 그냥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토양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을 오염시킨 것이 여기 남아있던 것이 비가 오거나 할 경우 빗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수질과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의 먹거리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겠죠.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이런 화학비료, 합성농약, 제초제 이런 거 아까 축산물에서는 생장촉진제, 호르몬제, 가축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자연광석, 유기물이나 자연광석 그 다음에 미생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이런 건 자연 자재, 자연 물질만을 가지고 생산하는 농업을 우리가 유기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 그래서 유기농업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이제 성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기농업을 위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격시험 제도가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유기농업 기능사 공부를 하고 계신데 유기농업 기능사는 세 과목,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 과목. 첫 번째 과목 작물재배, 두 번째 과목 토양관리, 그죠? 세 번째 과목 유기농업 일반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세 과목. 작물재배, 토양관리, 그 다음에 유기농 일반에 본다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보죠. 1차 시험 객관식. 객관식에서 20문항씩, 작물재배 20문항, 토양관리 20문항, 유기농업 일반 20문항에서 60문항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를 합격을 할 경우는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에서 이거는 이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다 보면 2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갖다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합격률을 보면 처음에 2007년도에 1차 시험 합격률이 49.6%. 49.6%. 근데 2차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냐? 94.2%란 말이야. 응? 그러면 작년 거 보자고. 2013년 1차 합격률이 몇 프로냐? 21.2%야. 응? 근데 2차 합격률이 93.8%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1차를 보면은 2차는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2차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서술형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농업,
특히 유기농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그렇게 난해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문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물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합격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런 자격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게 뭐냐면 요즘 뭐 서점에 나가면 뭐 여러 권의 책도 있고 특히 인터넷에 뒤지는 버릇들이 있어. 이게 사실 인터넷이 참 문제가 있다고 좋은 면도 있지만 왜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자료가 많지. 얼마나 많겠어 자료가. 이 사이트 가면 여기 있고 이 사이트 가면 여기 있고 자료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은 마음만 급해.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다 프린트를 한단 말이야. 응? 프린트하고 보면 다른 또 사이트에 또 자료가 있단 말이야. 이걸 또 다 프린트를 한다고. 근데 사실 얘랑 별 뜻이 틀린 건 없어. 표현이 틀릴 뿐이야. 표현이. 응? 표현 방식이 틀릴 뿐인데 처음 하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프린트를 해. 프린트하면 뭐 하겠어?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거지. 그죠?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 하지 말란 얘기지 이거는. 인터넷 뒤지지 말고. 왜? 이거 봐도 몰라 내용을.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뒤지는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모든 걸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뭐 서점 다 접어두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작물재배 한 과목 마치고 두 번째 토양관리 마치고 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과목 작물재배. 첫 번째 과목 우리 작물재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보면 이제 목차가 있죠. 목차. 책을 보면 어느 책이나 보면 목차가 다 있죠.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 근데 이 수험생들 보면 이 목차를 잘 안 봐. 아마 과목이 끝날 때까지도 이 목차를 안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차. 근데 목차는 왜 중요하냐? 이 과목의 흐름. 목차는 이 과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야. 과목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잘 봐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물재배는 4장으로 나눠서 1장 기원, 1장의 기원, 2장의 재배환경, 1장의 기원에 대해서, 작물의 기원에 대해서, 2장에는 재배환경, 3장에는 작물의 내적 균형과 식물 호르몬, 4장에는 재배기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거는 과목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원, 작물이 어떻게 기원이 돼서 발달이 됐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환경에는 뭐 토양 환경, 온도 환경, 광 환경, 수분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이 필요한 것인가. 식물 호르몬이 어떤 것이 이용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차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는 그 과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항시 목차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1장으로서 작물의 기원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기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업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기농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필요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깊이를 있게 한다든가 넓게 한다든가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왜? 처음이고 사실 또 이거 깊이와 넓이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남들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작물을 재배할 거야. 나는 인증기관을 할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와 넓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배의 기원과 현황부터 갑시다. 그러면 작물이 무엇인가부터 봅시다. 작물이 무엇인가? 작물은 야생식물 중에서 이용 가치가 높거나 경제성이 높은
재배종으로부터 순화, 발달시킨 것을 우리가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작물 재배 특징, 작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산성, 그 다음에 유통성, 소비성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거 객관식으로 잘 나온다고. 작물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 2000 몇 년도에 나왔더라 시험이 잠시만요. 이게 2014년도 이래에도 나왔고 이게 이제 그 특징 객관식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물 재배 특징에서 보면 생산면, 토지를 이용한다. 작물은 식물보다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많이 받겠죠. 아마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은 그 야생 식물에서 재배 식물로 가는 거거든. 야생 식물에서 재배식물로 순화 발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배식물로 순화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생식물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끌어내서 우리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물을 기형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식물. 작물은 우리가 기형식물이다 라고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쭉 읽어봐 주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유통면. 아마도 농산물은 변질되기 쉽겠죠. 그리고 오겠어요? 무게나 용적이 크게 많아서 수송비가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런 것이 유통의 특징.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소비면이야, 소비면. 이 공산품에 비하여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라는 거라고, 적다. 근데 항상 객관식 문제 나올 때 뭐가 있어? 적다,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유통면에 이렇게 변질이 많고 수송의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런 면이 있고 아까 생산면에서는 토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건 생산적인 면. 이건 유통적인 면. 그 다음에 소비면에서는 공산품에 비해서. 공산품은 뭐야?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들이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탄력이 적다. 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찍어내잖아 그냥.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 뭐랄까 젓가락이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거면 10,000개를 찍는다든가 100개를 찍는다든가 게 나와 있지만 농산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물의 특징, 생산면, 유통면, 그 다음에 소비면이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소비면이다. 공산품에 비하여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성이 어떠하? 적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의 개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생식물 중에서 이용가치가 높고 이용가치와 그 다음에 경제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성이 높은 그 재배종을 순화, 발달시킨 것이다. 우리가 순화, 발달시킨 것을 우리가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의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야생식물과 재배식물. 야생에는 우리가 말뜻에 여기 나와 있잖아. 야생이 뭐야? 혼자 싹이 나고 커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 혼자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식물은 우리가 야생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생식물. 그 다음에 재배식물은 이런 야생식물을 인간의 안으로 가져오고 인간이 관리하여 재배되는 식물을 우리가 재배식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야생과 재배의 차이. 야생은 모든 걸 스스로 하는 거. 우리가 야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야생식물, 꽃도 보면 야생화, 이런 거 있잖아. 야생은 생명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재배보다. 왜냐면 재배는 이 야생식물을 인간의 안으로 가져와서 인간을 관여하에 재배하는 식물이 재배식물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재배학 개론 이렇게 되는데 재배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알아둬야 될 것은 환경과 재배 기술에 관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물 재배의 최종 목표는 뭐야? 우리가 그런 작물을 생산하거나 이러는 것은 품질 좋은, 질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하는 거. 많이 생산하는 것이 우리 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이렇게 단위 면적에서 최대의 수량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최대의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서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위 면적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환경 조건, 유전성, 재배 기술 이런 것. 그러니까는 설명을 드린 대로 우수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알맞은 재배 기술을 갖춰야만 우리가 단위 면적 단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작물 수량의 삼각형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꼭 알아둬야 될 문제. 작물 수량의 삼각형. 그래서 객관식이 나오지. 이거는 객관식이 뭐라고 나오면 작물 수량의 삼각형의 내용으로 틀린 것.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 객관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수량의 삼각형은 환경조건, 유전성, 재배기술이다. 그게 세 가지 조건에 갖춰야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유전성과 환경과 재배기술을 갖추면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뭐냐? 수량이라는 것까지. 요 삼각형은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물 수량의 삼각형, 환경, 유전성, 그 다음에 재배기술.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많은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 있다. 그래서 이 작물 수량의 삼각형은 꼭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 조건까지 알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수량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를 거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문제, 항시 나오는 문제. 이건 점수를 주겠다는 문제거든. 어떻게 됐어? 이 점수 주겠다는 문제는 당연히 내 것으로 해서 점수의 이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 수량의 삼각형, 유전성, 환경, 재배기술, 수량을 위해서다라는 것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시다. 농경의 재배 형식상 분류하는데 이것 또한 원경농업, 특히 포경농업, 소경농업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객관식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농경의 재배 형식상 분류. 원경. 이거 보면 돼. 이 한문을 내가 이렇게 달아주는 이유는 사실은 요즘에 한문 공부를 안 해서 안 하신 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뜻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 한문이 있다 보면 이해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항시 아까 야생에서 보면은 야생에 그 말의 뜻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원경. 원해 위주. 보면 집약적 주로 원해를 위주로 하는 게 원경. 그 다음에 소경, 포경. 식량과 사료를 저 뒤에 가면 곡경도 나오는데 식량과 사료를 서로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을 우리가 포경농업이라 그런다. 소경농업은 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의 농업 형태로 이건 걸 약탈농업이라고 한다. 원시적 약탈농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원경, 뒤에 나오는 곡경, 그 다음에 포경.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경농업의 뜻, 원해 위주의 농업이다. 포경이라는 것은 식량과 사료를 서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농업이다. 그 다음에 소경은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농업으로서 이른바 원시적 약탈농법이라고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봅시다. 곡경농업. 아까 말씀드렸죠. 원경, 포경, 곡경, 소경 꼭 알아야 된다고. 곡경 뭐야? 곡식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야. 곡식을. 곡류 위주로 재배하는 것을 곡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형태적 분류에서 원경, 소경, 포경, 곡경 꼭 아셔야 되고 이건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식경. 식민지적 농업. 그러니까 항상 말을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를 잘 보란 말이야. 식경은 식민지적 농업, 또 기업적인 농업.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큰 기업에서 좀 이렇게 후진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곳에 가서 싼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커피, 뭐 담배 여기 나와 있네. 커피, 담배, 사탕 그게 대면적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식경 농업. 이거는 뭐냐면 기업적 농업이라는 게 그 구민들이 좀 이렇게 그 후진국 이런 데 넓은 토양이 넓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싸고 이런 데서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 형태를 우리가 식경 농업이라 그런다. 그래서 농업의 형태적 분류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원경, 원해 위주다, 소경, 그다음에 포경, 곡경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 꼭 형태적 분류에서 원경, 소경, 포경, 곡경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여기 이제 많은 학자가 나와 있는데 모든 과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과목이 시작될 때는 그 학자와 학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와 학설. 학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사우어, 할렌, 반더, 스미스, 뭐 캔돌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봐둬야 될 건 캔돌레. 여기서 봐둬야 될 학자는 캔돌레. 캔돌레는 식물의 기원지를 고고학적, 역사학적, 적자 다 빠졌네. 고고학적, 역사학적,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서 재배 식물의 기원을 저술했다. 누가? 캔돌레가. 근데 여기서 내용을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캔돌레는 이제 인간이 야생식물 중에서 재배하기 쉬운 식물을 아마 골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 조상형이
그 야생종은 이제는 그 재배하기 쉬운 그 식물을 골랐다 했잖아. 거기서 그 조상형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 그 자생하고 있는 지역을 재배식물의 기원지로 생각을 하였다. 이것이 캔돌레 재배식물의 기원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학자는 캔돌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빌로프 두 학자만 알아두면 됩니다. 두 학자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캔돌레는 그 인간이 야생식물 중에서 재배하기 쉬운 식물을 골라가지고 그 조상형은 그 조상형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을 재배식물의 기원지라고 추정하였다. 그게 재배식물의 기원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지리적 분포에서 여기 바빌로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빌로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캔돌레다. 학자 중에는. 그래서 이 바빌로프는 전 세계를 통해서 농작물과 그들의 근연 식물들에 관하여 식물의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하였다. 식물의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을 해서 그 지역을 유전적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원 중심지라고 해서 유전자 중심자 설을 이제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로프는. 그래서 8개 지역을 한번 봅시다. 8개의 지역은 중국 지구, 인도, 중앙아시아, 근동,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해서 8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는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때는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작물은 무엇이냐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냐, 지중해 연안 같은 경우는 지중해는 뭐 날씨가 온난하고 좋겠죠. 그런 데서는 이제 아마도 야채, 양배추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냥 감자, 담배, 토마토가 거기에 기원지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의 문제에서는 캔돌레의 재배식물의 기원, 그다음에 바빌로프의 식물의 지리적 미분법을 통해서 그 주요 작물의 재배식물 기원지를 8개 지역으로 나눴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 바빌로프의 이제 유전자 중심설의 뜻. 유전자 중심설의 뜻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객관식으로 나오기 정말 좋은 문제,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재배식물 기원지는 1차 중심지와 2차 중심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중심지와 2차 중심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차 중심지는 발상의 중심지라는 얘기거든. 거기에서는 재배식물의 변이가 축적되어 있고 다수 축적되어 있고 우성 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다. 여기서 1차 중심지는 우성 형질이고 변이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2차 중심지에는 열성 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지리적 진화 과정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1차 중심지에서는 우성형질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더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어? 우성형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점점 탈락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에서는 1차 중심지는 변이가 다 축적이 되어 있고 우성형질이 많고, 좀 멀어질수록 당연히 우성형질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2차 중심지에서는 열성형질을 보유하는 형이 많다라는 유전자 중심설은 어떻게?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작물의 기원, 재배식물의 기원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작물 수량의 삼각형, 그 다음에 유전자 중심설,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 그 다음에 캔돌레까지는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물의 분화 과정, 우리가 작물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작물의 분화 과정. 이게 분화라는 얘기는 작물이 원 종류와 다른 계절로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 그래서 이 작물의 분화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과정이 유전자 교섭과 그 다음에 돌연 변이에 의해서 그냥 작물 변이가,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다. 이게 분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유전자 변이. 뭐에 의해서? 자연 교작과 돌연 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 어떻게 돼가냐면 도태와 적응의 단계로 가고 있다. 도태와 적응이라는 얘기는, 이 도태는 이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적응하는 것은 계속 적응해 나가겠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
도태되겠다. 도태된다는 건 뭐야? 없어진다는 얘기야. 없어진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연은 그 도태와 적응을 지내서 순화 과정으로 간다고. 순화 과정은 이 도태는 없어졌으니까 적응한 것이 더 잘 적응하는 거. 적응한 것이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순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가장 잘 적응된 것, 이 잘 적응된 것이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격절 또는 고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격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순화가 됐잖아. 적응이 된 것이 더 잘 적응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이 적응된 형이, 여기서 적응된 형이 더욱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상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격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의 분화 과정에서는 자연 교작과 돌연 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도태와 적응이 있는데, 도태는 여기 적응을 못하는 건 도태할 것이고, 적응된 것은 다시 순화, 더 잘 적응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적응된 것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격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물의 분화 과정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다 출제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교재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는 것은 꼭 암기를 하셔야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분화 과정 꼭 순서, 유전자 변이의 발생, 도태와 적응, 그 다음에 순화 과정, 그 다음에 격절 또는 고립이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다 뒤를 한번 봅시다. 뒤에는 설명한 거야, 이제. 유전적 변이, 도태와 적응. 도태와 적응 아까 있죠. 새로 생긴 유전자 형질이 환경이나 생존 견디지 못하는 거 없어지고 살아나는 건 적응하게 된다. 그치? 예, 그 다음에 순화. 순화는 이 적응된 것이, 도태는 없어졌고 적응된 것이 더 좋은 조건, 이런 조건에서 더 오래도록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화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 격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격절에는 이제 지리적 격절, 생리적 격절, 인위적 격절이 있다. 근데 보면 지리적 격절, 생리적 격절, 인위적 격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요 말 뜻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문제 안에 답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봅시다. 격절. 지리적 격절 뭐겠어?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지. 생리적 격절. 생리적 현상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인위적 격절. 그래서 뜻을 하나하나 봅시다. 지리적 격절.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서 유전적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 격절을 얘기한다. 왜냐면 이 격절은 분화의 마지막 과정에서 뭐라 했어? 유전형, 아까 그 적응형들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격절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이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리적 격절. 그 다음에 생리적 격절. 개화기의 차이. 이건 생리적인 문제라 했어. 개화기의 차이, 교잡불능 등 유전적 교섭이 발생하지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격절을 우리가 생리적 격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위적 격절. 보자고. 유전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다른 유전자와의 교섭을 방지하는 격절. 그래서 항시 문제를 보라고. 지리적, 이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생리적, 이건 생리적으로 개화기의 차이나 교잡 불능 문제구나. 인위적은 인위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물의 분류가 들어가기 전에, 작물의 분류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1강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외워둬야 될 거 요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물의 특징, 생산적인 면, 유통적인 면, 소비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의 문제.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다음에 작물 수량의 삼각형. 그 다음에 작물 분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냐?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해서 도태와 적응을 거쳐서, 그 다음 순화 과정을 거쳐서 격절로 간다. 그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고, 또 하나, 학자. 캔돌레와 바빌로프. 특히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설. 1차 중심지에는 변이가 다수 축적되어 있고 우성 형질이 있다. 그 다음에 2차 중심지에는 열성 형질이 많다까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항시 다음 예습까지는 못하더라도 지나간 복습은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물의 분류, 작물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처음 접하시는 거라 조금 어렵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시작이 반이 간 겁니다.
어차피 시작이 반이 간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과목 한 과목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